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족저근막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족저근막염이 비교적 흔한 질환이죠. 네, 아주 발 질환을 치료하는 분들은 누구나 흔히 외래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예. 통계에 따라서는 외래에 발이 아파서 오는 환자분들 중에 네. 10%는 족저근막염이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발이 아프다는 건 발바닥이 아픈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발바닥이 아픈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뎠을 때 갑자기 찌릿한 통증이 오는 증상, 이게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과서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땐 괜찮은데 이제 걸을 때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주로 문제라는 분, 네. 나는 걷는 거는 괜찮은데 주로 서 있을 때가 문제라는 분, 예. 이제 개인 차이는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다는 이것은 아주 특징적인 증세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나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아주 못 디디게 아프다. 예. 이런 분들이 많고요. 서 있으면 아주 뒤가 그냥 너무 화끈거려서 죽겠다. 또는 그런 대로 걷고 나서 또 잘 때가 또 너무 잘 때까지 괴롭다. 예. 화닥거린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원인이 뭘까요? 족저근막염이라는 건요. 예. 되게 발바닥이 디디는 부분이 아픈 거거든요. 뒤꿈치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뒤꿈치의 바닥 부분이 아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디디면은 디딜 때 충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부분이고요. 네. 또는 또 하나는 발이 디디면서 차고 나갈 때 발바닥이 쭉 늘어납니다. 늘어날 때 족저근막이 찢어지듯이 계속 당기는 힘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충격과 늘어나는 힘 두 가지가 증세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예. 정확히 족저근막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이 족저근막이라고 하면 족저라는 건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 근막이라는 건 이제 힘줄 같은 구조물인데요. 네. 발바닥에 있는 힘줄이다.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도 보이지 않고. 네. 근데 이거는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딱 꺾어 올리면 네. 발바닥에 팽팽한 힘줄이 만져집니다. 이건 네. 누구나 쉽게 만져지는데 그거를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럼?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평발은 문제 있다. 이렇게 흔히 상식적으로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은 아치가 중요하다. 아치가 낮은 게 평발이니까. 네. 아치가 중요한데 그 아치를 유지해 주는 게 평발이다. 네. 족저근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뒤꿈치를 들고 앞을 디디면서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면을. 네. 그럴 때 족저근막이 딱 아치를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에 걸리면 일단 걸을 때 문제가 있겠네요. 쩔룩쩔룩 아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걸을 때보다는 또 서 있을 때 직접적으로 눌려서 또 증세가 더 심한 분도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픈 건가요? 계속 서 있으면은 그 자리에 이제 압력이 계속 집중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픈 분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은 갑자기 찾아오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증세가 생기는데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러죠. 이거는 발이 이래서 이런 병입니다. 그렇게 예. 설명을 하면 내가 여태까지 50년 동안 멀쩡했는데.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그것 때문에 생겼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면은 양쪽 발이 아파야지 왜 한쪽 발만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그렇네요.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몸의 병이라는 건 가만히 있다가 쌓여서 예. 증세가 되게 갑자기 생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또 괴로우니까 그렇게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증상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네. 족저근막에 생기는 문제들은 오래도록 반복되면서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평생을 두고서 자꾸 디디고 다니다 보면은 네. 발바닥에 쿠션이 있겠죠. 네. 이제 발바닥 조직하고 가령 허벅지 살하고는 틀립니다. 네.
피부 밑에 가죽 밑에 피하 지방이 있는데 발바닥 조직은 쿠션 역할을 하도록 특수하게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충격이 자꾸 누적되면은 그것이 조직이 좀 변해서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만 그런 것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병이다. 그런 반증도 되고 그걸 설명하는 논리도 되겠습니다. 네. 족저 근막염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염증인 거잖아요. 만성 질환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만성 질환인 건 맞습니다. 만성 질환인 이라는 말은 한번 증세가 생기면 증세가 오래 갈 수 있다. 예. 또 나았다가도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아주 디디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가 이러다가 이거 염증이 심해져서 이 발을 내가 못 디디는 거 아니냐. 못 걷는 거 아닌가. 나이 못 걸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름에는 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요. 네. 실제로 염증은 아닙니다. 염증은 아니군요. 염증은 아니고 힘줄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네. 힘줄의 퇴행성 변화에 염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무슨 아킬레스 건염. 그것도 염증이 아닙니다. 사실은 퇴행성 변화고 우리가 보통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의학적으로는 외상과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염증이 아니거든요. 다 네. 힘줄이 퇴행성 변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낡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노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노화라 그러면 기분이 좀 좋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알 수 있듯이 역시 예. 누적돼서 뭔가 힘줄이 좀 정상과 변화하면서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너무 많이 써서 뭐 이런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화하고도 역시 그렇다 보면 상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염증은 그렇죠? 아닌 거군요. 네,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래갖고 뭐 뼈가 골마 들어가서 나중에 못 걷게 되고 그런 병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마비되는 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나중에 못 걸을까 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굉장히 봐요. 많습니다. 네. 이게 심할 때는 못 디디거든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속에 무슨 뼈에 큰 심지어는 뭐 이거 암 같은 게 생긴 건 아닌지 암까지 걱정하시는군요. 뭐 이게 또 골수염이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발병 위험에 있어서 남녀 차이나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뭐 성별로 어디가 더 많다 이런 보고들이 있긴 한데요. 그것이 뭐 전체 인구를 조사해 본 게 아니라서 그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체중이 많은 분이 좀 더 아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체중. 네.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요. 그거 당연하겠죠. 그다음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체중과 나이, 요거는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아침에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증상을 보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아침에 그런 건요. 발바닥을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발바닥을 보시면은 가운데가 오목하지요. 디딜 때는 발바닥이 펴집니다. 펴진다는 거는 발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족저근막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 처음에 디디면은 갑자기 힘줄이 쭉 찢어지듯이 늘어나니까 그때 증세가 탁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증세가 얼마 안 됐을수록 그렇죠. 증세가 가령 뭐 며칠 전부터 그렇다. 그런 분이 좀 쿠션을 좋은 신발을 신고 주의하면 증세가 없어질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누구든지 오래 걷는다. 안 걷던 길을 오래 걸었다 그럼 뒤꿈치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괜찮아질 수 있죠. 주의하면은. 네. 그다음에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었다. 그럼 뒤꿈치 아픈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좋아지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 이런 족저 근막염이 많이 나타나나요? 아무래도 오래 서 있는 분들. 딱딱한 신발을 신고 어떤 작업을 하루 종일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증세가 생기기 쉽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서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증세가 생길 때 그때 바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뭔가 쿠션이 좋은 거를 신어주는 게 얼른 좋아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발바닥이 아프다? 아픈 거죠. 이제 뒤꿈치가 은근히 아픈 거.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을 때 잠깐 아프고 만대든지 예. 또는 오래 서 있을 때 조금씩 뭔가 발바닥이 은근히 아프다든지 이럴 적에 그것이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때 좀 더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족저근막염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족저근막이 아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조물이다. 또 발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의 통증이다. 네. 이제 그렇다 그러면 발의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 발의 구조는 대표적인 게 아치죠. 아치가 예.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고 평발처럼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고 예.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그런 거를 봅니다. 어떤 분은 엑스레이를 왜 찍습니까? 엑스레이는 나는 이거 족저근막염이라 그러던데요. 예. 뼈는 이상이 없다 그러던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구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야죠.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의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는 족저근막 자체는 족저근막은 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초음파라는 걸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힘줄이 보이면 힘줄이 이상이 있어서 부었는지 두께는 정상인지 예. 또는 이것이 심지어는 어느 경우는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지는 거. 예. 힘줄이 터진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초음파로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뼈에 다른 걸 보기 위해서 MRI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엑스레이와 초음파 정도의 검사를 합니다. 주로 발바닥 초음파를 그럼 보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발바닥 아픈 부분에. 네. 치료는 다양합니까? 치료는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가장 교과서적인 치료 두 가지가 하나는 그 부분에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겁니다. 쿠션 좋은 신발. 네,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예. 조금씩 바닥이 아프니까. 또 한 가지는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예. 어느 힘줄이든지 족저근막이 아니더라도 온 몸의 힘줄의 퇴행성 변화는 전부 스트레칭이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해 줍니다. 스트레칭 가령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당겨 올리면 네. 발바닥의 힘줄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스트레칭과 푹신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제일 기본적이고 거기에 더해준다 그러면 신발 위 안에 뭔가 뒤꿈치 부분에 쿠션을 대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단계로는 뒤꿈치를 쿠션해서 안 되면 가운데 아치 오목한 부분을 받쳐줍니다. 예. 오목한 부분을 받쳐주면 바닥과 닿지 않는 부분을 받치면은 체중이 분산됩니다. 뒤꿈치에 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되겠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물리치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충격파라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음파로 강한 음파로 충격을 줘서 조직이 낫도록 하는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능성 신발 같은 게 있나 봐요. 따로 쿠션이 들어있는. 기능성 신발 우리가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기능성 신발 그럴 때는 예. 요 족저 뒤꿈치 부분에 쿠션이 있는 것보다는 대개는 가운데가 배 모양으로 오블록한 신발을 얘기합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은 뒤꿈치 통증보다는 발바닥 부분에 앞쪽이 아플 때 더 효과적입니다. 앞쪽이 아플 때. 예. 근데 이제 너무 배 모양으로 생긴 거는 앞에가 아프지는 않지만은 이 불안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기능성 신발을 꼭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병원에서 따로 쿠션을 맞춤으로 해주는 건가요? 이제 일반적인 깔창으로 자기가 쿠션도 해보고 푹신한 신발도 해보고 예.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그 깔창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 네. 보존적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말 그 자체가 비수술적 치료랑 같은 의미입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이기 때문에 신발이 푹신한 거 이제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기본적으로 스트레칭과 뒤꿈치 쿠션 이런 네. 것들이 제일 기본적이고 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충격파 치료까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보존적 치료입니다. 네. 소염제로 통증을 견디는 분들도 많던데 네. 부사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주사 치료는 주사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주사 치료. 네. 그거는 참 여러 가지인데 가장 주의해야 할 거는 스테로이드라는 주사입니다. 예. 그것이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고 지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제 이 주사는 맞으면은 누가 어떤 분이든지 대개는 증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으로 족저근막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힘줄을 증세는 좋아지게 하는데 그걸 좀 약하게 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은 그다음에 낫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많이 심할 때 뭐 한두 번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그런 주사 방법이 되겠고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사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효과가 단기간에 뚜렷한 거는 스테로이드라는 거라서 그런 거를 흔히들 쓰고 있는데 그런 거 파열을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가령 수술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6개월 이상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정말 증세가 그 환자분을 괴롭힐 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족저근막염도에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드물지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족저근막이 있으면 족저근막 일부를 끊어주는 겁니다. 끊어주면 거기에 당겨지는 힘이 덜하기 때문에 증세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대신에 발바닥에 뭔가 작든 크든 칼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플 수 있어서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잘 안 하지만 한다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종아리에 힘줄을 늘려줍니다. 예. 족저근막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아. 종아리 힘줄을 늘려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아리 힘줄 늘리는 거, 족저근막 자체를 일부 끊어주는 거. 네. 최근에 나온 문헌에 의하면 족저근막을 수술하나 꼭 수술을 해야 한다면 예. 족저근막을 끊어주는 거나 종아리 힘줄을 일부 늘리는 거나 수술 결과가 차이가 없더라. 네. 그 말은 즉 그 아픈 데를 직접적으로 수술해서 굳이 그 흉터가 아플 가능성은 안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의 최근에 족부 이 분야에서 아주 제일 대표적인 저널에 그런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네. 이거는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하지 않지만 한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겨울철에 부츠 많이 신으십니다. 네. 좀 제법 무거운데 네. 어떻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예방을 위한 신발 선택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부츠는 그 자체가 첫째는 이제 유행 또 여성분들이 외형상의 그런 멋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신고 싶은 분들이 신고 그렇겠지만 네. 너무 무거우면 안 좋겠죠. 또 발목 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정도로 뭔가 뻣뻣한 거는 또 좋지 않을 것 같고 예. 뭐 부츠든 아니든 부츠도 굽이 높은 게 있고 얕은 게 있으니까 예. 그 부츠도 굽이 높은 거는 부츠 아닌 신발 하이힐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역시 또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 뭐 부츠라서 더 나쁘다 그건 아니겠지만 발목 운동을 너무 제한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예. 부츠가 아니더라도 너무 무거운 신발은 발에는 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